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돌박이를 좋아하는 차돌 형사 전정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천문사제 혜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병수 탐정입니다. 자, 요즘 드립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비결이 뭡니까? 타고나는 거죠. 혜령님이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시나요? 맞아요. 저 완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무슨 운동이죠? 그냥 PT 끊어가지고 했는데 네. 제가 어깨랑 막 이런 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PT 선생님한테 갔거든요. 네. 첫 번째 받았을 때부터 통증이 없어요. 너무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어깨 막 근육의 위치랑 그 근육의 위치를 여기로 옮겨야 되고 막 이런 걸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안 아파요, 몸이. 진짜로. 믿습니까? 네. 일단 운동은 운동하러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딴 거 필요 없고 명언입니다. 일단은 제일 가깝고 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요. 일단은 내가 체육관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하면 안 되고 팀을 이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두세 명이 약속을 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일은 아니라 파트너십 운동을 하면 더 하게 돼요.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운동은 거의 성공합니다. 그럼 형사님 팀이 있습니까? 전 팀이 있죠. 항상 갈 때마다 팀을 만들어요. 저 딴 데 가서 안 하고 경찰서 안에서 항상. 자, 탐정님은 근황이 어떠신가요? 일단 운동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50견이 온 지 한, 자, 부금 좀 깔아주세요. 슬픈 걸로요. 아니 진짜로 네. 이게 안 올라와요. 아유. 한 7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 명절 딱 지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빡 와가지고 진짜요? 네, 진짜로 이게 안 돼요. 안 돼서 그리고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이쪽이었어요. 지난달부터 이쪽이 또 와가지고 뭐 여기는 좀 통증은 덜해지고 같이 왔어요. 같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벌초를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산소를 되게 오랜만에 갔어요, 바빠가지고 3, 4년 만에 갔다 와서 통증이 많이 사라졌어요. 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50견이 그렇게 동시에 올 수가 있네요. 같이 올 수도 있고 100견인가요? 백견. 자, 살다 보면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와봤던가? 하는 때가요. 데자뷰. 맞습니다. 이걸 데자뷰 또는 기시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데자뷰에 정반대말이 있는 거 아세요? 전 아는데 뭐죠? 까먹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시나요? 자매뷰. 맞습니다. 그 자매뷰, 미시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분명 익숙한 장소, 익숙한 경험을 하는데도 처음 겪는 것처럼 전혀 새로운 느낌이죠. 데자뷰가 그렇듯이 이 자매뷰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자, 분명 몇 번이고 와본 곳인데, 분명 몇 번이고 해본 일인데 이 전혀 새로운 것 같은 그 낯선 느낌. 자, 이번 이야기는 이 자매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사연의 주인공인 B씨가 어렸을 적에, 정확히는 2003년 여름의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의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한가한 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방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학생만 돼도 여름방학 숙제 때문에 골무를 썩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에서 오늘은 대체 뭘 하면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그게 유일한 고민거리였죠. 자, 그날은 아침부터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불러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친구랑 같이 그 스케이트를 들고 아파트 정문을 나서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끔찍한 더위였어요. 하필 그날이 그의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날이었던 거죠. 아스팔트에 대기만 하면 그 온 살점이 녹아내릴 듯한 그런 끔찍한 더위였대요. 근데 그맘때 애들 체력 아시잖아요. 그까지 더위 무슨 상관이냐는 듯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차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놀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재밌는 거라도 그렇게 둘이서 노니까 쉽게 질려버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정답이 나왔어요. 그 당시가 핸드폰이 보편화된 때가 아니라서 친구를 직접 불러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친구의 집을 일일이 방문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정답은 그때 친구들이 많이 모일 만한 장소에 찾아가는 거죠. 자, 그 당시 아파트 입구에는 자그마한 상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장보기 쉬운 작은 슈퍼와 그리고 문방구가 있었답니다. 자, 그 당시 문방구 앞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오락기계. 맞습니다. 그 동전 한두 개를 놓고 그 집중해서 게임을 하던 그 오락기 앞에는 아무리 여름방학이라도 몇 명씩은 친구들이 모여있기 마련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날씨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방구 안에도 그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 가셨는지 텅텅 비어있고요. 그리고 이 상가 문은 아예 잠궈놨는지 안에 인적이 없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날씨가 이렇고 우울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아까 주차장에서 이 상가까지 내려오는 동안 사람은커녕 차 한 대도 보질 못했던 거예요. 주변에 움직이는 것이라곤 이 친구 그리고 B씨 단 둘뿐인 것처럼 느껴졌죠. 어쩌면 친구도 그 타이밍에 같은 느낌을 받았는지 한창 신나게 떠들었어요. 뭐 어떤 캐릭이 좋냐,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질 거냐, 이렇게 신나게 얘기하다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사방에 매미 우는 소리만 쩌렁쩌렁 울리는 가운데 눈이 아플 정도로 쨍쨍한 햇빛이 내리쬐는 텅 빈 거리, 묘하게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문방구에 이어서 그 아파트 단지에 있던 놀이터에도 그리고 주차장에도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시간대가 나빴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놀이터 옆 공터에서 조금 더 그 친구와 함께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는데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요. B씨도 이 친구도 점점 얼굴에 웃음기를 잃어가기 시작했죠. 그 재미가 없는 건 둘째치고요.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드는 거죠.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거기조차 아무도 없을 것 같다는 기분 나쁜 예감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그렇게 신고 있던 스케이트를 벗어서 터덜터덜 집 쪽으로 향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마치 냉수를 뒤집어 씌운 것처럼 엄청난 냉기가 확 어깨를 덮치더래요. 자,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뒤를 돌아보니까 저쪽 한 20m쯤 뒤에 그 땡볕에 세워진 그 하얀 승용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쪽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사람 형상이에요.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얼룩도 그늘도 없이 아주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또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 없이 새까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는 어떤 여자 형체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지랑이가 이글거릴 정도로 찌는 듯한 더위였잖아요. 근데 햇빛이 그렇게 쨍쨍한데도 그 여자의 온몸 어디에도 음영이 지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벽면에 대충 그려놓은 그림처럼 그 아지랑이를 맞아가면서 흐물텅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이번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고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가려던 언덕 위쪽에 집 쪽이 아닌 아까 상가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내달렸답니다. 이게 뭔가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 달리기 쉽고 편한 그 본능으로 내달린 거였죠. 그렇게 5분 정도가 걸릴 거리를 무려 1분 만에 돌파해서 달려갔는데 그 순간에 누군가에 쾅 부딪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묻고 있었고요. 그제야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와요. 저쪽 사거리에서 빵빵거리는 차 소리, 그리고 그 문방구 앞 게임기 앞에서 쭉 늘어앉아서 아이들이 두드리는 버튼 소리, 그리고 게임 소리.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던 이 거리에 이 사람 소리가 들어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B씨와 이 친구가 넋이 나간 얼굴로 그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그렇게 오락을 하던 친구들이 달려와서 괜찮냐, 아픈 거 아니냐 그렇게 막 물어요. 그리고 아까 부딪혔던 아주머니도 애가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가셨다는 거죠. 그렇게 멍하니 있던 이 B씨와 친구가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나온 일, 그리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친구를 찾아서 아까 이 근처에 왔다가 간 일, 그리고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 이상한 여자에 관해서요. 막 풀어놨던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뚱한 표정으로 전혀 못 믿겠다는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아니 나 아침부터 여기 있었는데 우리 전부 너희들 오는 거 못 봤다. 그리고 옆에서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문방구 주인 아주머니도 거들어요. 여기 가판대에 하루 종일 있었는데 너희 왔다 가지 않았다 라고요. 자, 그리고 한 달 뒤에 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같이 탔던 이 친구가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갔고 그해 10월 이 B씨네도 이사를 가서 영영 그 친구와의 연락은 끊어졌답니다. 근데 어쩌면 더 오래 알고 지냈어도 그해 여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영영 알 수가 없었겠죠. 그 여자는 누구였는지, 그날 오후에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도요. 대체 B씨와 친구는 그날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의 실사판이라고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있는 사건인데 좀 슬픈 이야기입니다. 때는 2010년 3월경 대구에 있는 쉼터라고 아시죠? 여성. 여러모로 이제 좀 형편이 어려운 여성분들이 거주하는 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쉼터에 있는 목사님한테 메일이 하나 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었어요. 본인이 부산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인데 자기도 예전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고 본인이 쉼터에 있는 여성 한 명을 채용하고 싶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도 어렸을 때 힘들게 자랐으니까 연고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상한데 좀 냄새가 나죠. 예. 이상하네.
그래서 쉼터에 있던 26세인 김은혜 씨가 배당자로 물망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집 원장이 더 좋은 제안을 합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 내가 어린이집에 교사로 취업을 시켜주고 야간에는 이제 공부도 하게 해서 자격증을 따면 자기가 어린이집 2개가 있는데 하나를 맡기겠다.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3개월이 흘렀고 2010년 6월 16일 드디어 이제 어린이집 원장이 그 쉼터를 방문해요. 김은혜 씨를 차에 싣고 이제 부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5시에 김은혜 씨가 응급실로 갑니다. 바로 사망 판정을 받고 또 며칠 있다가 이제 화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보니까 사실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사람이 40세였던 무직인 손예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직업도 없고 이혼을 했고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러면 이 김은혜 씨를 채용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하고 보면 손예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거액의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김은혜가 자신인 것처럼 해서 김은혜를 죽이고 이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손예연이라는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을 찾았던 거예요. 가족이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면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 이제 의문을 가진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 범행 대상으로 쉼터에 있던 김 씨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자기랑 또 외모도 비슷한 사람을 최대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영화 화차의 실사판이라고 합니다. 화차라는 영화 아시죠? 맞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가장해서 살았던. 손 씨는 이게 바로 이 사건 전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가입한 생명보험이 7개가 됐고 한 달에 내는 보험료만 300만 원에 해당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사망하게 되면 탈 수 있는 보험금도 24억에 해당했습니다. 손예은이 이제 보험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방문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신청하려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이 펜을 주니까 자기 서명을 하고 이거를 이제 닦습니다. 닦아서 이렇게 줍니다. 자기 이제 지문을 안 남기려고.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씁니다. 자기 이름을 쓰면 안 되죠. 무의식 중에. 예, 이 김씨로 이제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손예은이라서. 예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래서 보험금을 타러 온 이 손예은을 경찰이 추궁을 해요. 당신 누구냐? 근데 끝까지 자기는 그 피해자 김씨가 맞다라고 이제 했고 결국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손 씨는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매소밀, 뭐 농약 그런 거를 검색을 해요. 그 메소밀이라는 농약이 있는데 이게 무색, 무취, 무미입니다. 그리고 반수 치사량이 50kg 기준으로 1.3g밖에 안 돼요. 반수 치사량이라는 거는 이제 동물을 실험했을 때 반 이상이 사망하는, 그러니까 50kg인 동물이 1.3g만 투여를 하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 때문에 이 메소밀이 2012년 이후로 판매가 중지가 돼요. 저도 이제 예전에 지방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농약을 이렇게 마시는 신고가 자주 들어와요. 마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우선 물어봅니다. 농약 종류가 뭐냐? 그러면 메소밀 또는 그라목손이라고 하면 거의 제 경험은 100% 사망입니다. 이거는 요만큼만 마셔도 바로 사망이 되니까. 그라목손으로 되게 유명한. 아니, 예. 그라목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목이 강하기 때문에 마시면 바로 사실 거의 사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메소밀과 그라목손이 판매 금지되고 그 다음에부터 농촌의 자살률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홧김에 마시면 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마셔도. 그게 판매 금지가 되고도 한동안 자살이 있었던 거는 그 전에 살았던 남아있던 거고 이 두 가지를 금지함으로써 농촌의 자살률이 크게 떨어졌다. 통계가 있습니다. 잘했네. 손예연은 이제 피해자하고 맥주를 마셨다는 진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할 때 맥주에 이 메소밀을 타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신이 벌써 화장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손 씨를 조사해 보니까 손 씨는 학원을 폐업을 했고 약 3년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없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호화로운 생활을 했고 또 나이가 40이었지만 좀 어려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젊은 26세 하고도 이제 신분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거고 남자친구가 또 20대 후반이었대요. 그 남자친구한테는 내가 유산으로 한 20억 원 받을 게 있다. 그리고 함께 해외에 가서 살자라고도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손 씨는 이전에도 이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 서류를 위조해서 청구하는 방식으로 47차례에 걸쳐서
1억 3천만 원 정도를 사기를 쳤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기에 연루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벌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험 사기를 위한 이 살인 사건까지 저지르게 된 거죠. 손혜원은 당연히 이제 1심에서 무기징역에 선고됩니다. 그런데 좀 화가 나는 거는 2심에서 살인의 정황이 의심이 되지만 구체적인 살인 방법을 모르고 살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살인죄는 제외하고 사체 은닉 그리고 사기죄만 적용해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합니다. 네? 무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그럼 살인을 해도 시체만 빨리 처리하면 처분 안 받는다. 그렇지. 라는 이제 기류가 조성이 됐고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대법원 3심 판결만 남은 상황이었고 30은 다 아시겠지만 이 법률 적용이 잘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의 이거는 2심이 확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대법원에선 손 씨의 범행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그렇지. 저는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렵게 자란 김 씨 피해자가 너무 황당한 죽음을 겪은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 얼마나 기대해서 기뻐서 갔는데 이런 허망한 죽음을 한 걸 보고 너무 화가 나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제 손 씨가 무기징역 받았으니까 벌을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기징역도 너무 아쉽네요. 네. 사람을 죽였는데 밥을 먹고 숨을 쉰다는 것 자체가 세금으로. 우리나라 세금으로. 그러니까 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기징역자들이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한 80 넘고 90이 되면 치매가 와서 거기에 이제 또 한 명을 더 넣어야 돼요.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그렇대. 일본하고 미국이. 야 그러니까 한 명의 무기징역자를 케어하려고 서포트 할 사람 2명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으로. 귀신은 뭐합니까 안 잡아가고 진짜 갑갑합니다 정말. 근데 오늘은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종 사건, 인신매매 사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인신매매가 상당히 심각한데 제가 어제 한 3일 정도 됐죠? 3일 정도 됐는데 이분이 이제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서 아마 요 며칠 내로 방송이 나가긴 할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인신매매 실종 관련된 거 유튜브에서 또는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수법이 거의 똑같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고 그 제보자와 녹취나 이런 건 다 가지고 있고 어제도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강원도 모처에 혼자 사는 여성분이에요. 30대 중반이고 프리랜서로 업무를 하세요. 어떤 뭐 수주를 받아서 계약직으로 디자인 같은 걸 해서 만들고 뭐 이런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재능 기부 플랫폼 뭐 크몽이나 당근이나 이런 데서 클라이언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의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당근에 채용 공고 또는 리크루팅 공고가 뜬 거죠. 실제로 떴는데 거기에 뭐 어떤 그분과 업무와 관련된 이제 공고가 뜬 거예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근데 지역을 말해도 된다고 우리 의뢰인이 얘기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산한 곳이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인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한 이유가 제가 유튜브나 방송에서 했던 지금 당장 없어져도 바로 실종 신고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타겟팅합니다. 고아나 연고가 없네요. 노숙자나 가출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19년도에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 적출 조직이 실제로 움직였던 실행을 했던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혼자 사는 친구들 뭐 고아 가출 청소년 노숙자 이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나는 고아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뭐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 이혼들 많이 하죠. 그래서 뭐 계모나 계부 이혼 가정에서 새아빠나 새엄마가 싫어서 가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나와서 이제 혼자 사는 친구들, 가출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아까 우리 의뢰인 제보자의 사례처럼 30대 중반인데 강원도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저쪽 지방의 광역시 출신이시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살고 있고 자기는 3개월치 통화 내역을 뽑아도 아무것도 안 나온대요. 20대, 30대 MZ분들 중에 그냥 요즘에 다 인터넷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쿠팡으로 밥 시켜 먹고 온라인으로 재택근무하고 프로젝트 해서 계약하고 계약서도 온라인으로 다 할 수 있고 자료도 PDF 파일로 다 이제 온라인으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안 만나도 많은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활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분이 3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도 안 만난대요. 자기는 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타겟팅을 그래서 한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자기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한 거고 실질적인 사례는 당근에 공고가 떠서
이제 접촉을 한 거죠. 전화 통화를 하고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사진을 보내라는 거예요. 사진. 네. 사진을 무조건 보내야 된다. 그래서 사진을 왜 자꾸 보내려고 하냐. 그래도 어쨌든 계속해서 푸시를 해서 사진을 보냈대요. 그 사진을 보낸 이유는 나중에 이제 납치할 때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사전 조사는 이미 끝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식별해서 특정을 지어 놓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만났대요. 결국은 만났는데 북한말 비슷하게 우리 제보자 말에 의하면 북한말이라고 하는데 뭐 조선족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고 정확한 실화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만났는데 내가 핸드폰을 15개를 갖고 있다. 개통한 폰을 15개를 갖고 있는데 이 핸드폰 중에 하나를 내가 당신을 줄 테니까 써라. 이걸 업무용으로 써라. 완전 새 거다. 그래서 아 됐다. 나는 핸드폰 있다. 필요 없다. 근데 업무용으로 써야 되려면 이 폰을 써야 된다. 그 핸드폰을 결국 받았대요. 받고 나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미팅을 하자. 다시 와라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카페 같은 데서 만났고 두 번째 주소지를 알려주는데 원룸 주소를 알려주더래요. 강원도의 그 도시의 원룸. 그리고 또 알려준 주소가 무슨 나대지 같은 뭐 창고 있는 뭐 이런 데를 두 군데를 알려줘서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서 자기는 뭐 팀장급인데 여성분이더래요. 이 사람이 이제 한국말처럼 이렇게 하면서 다시 우리 진행을 하자 빨리빨리. 되게 이제 꺼림직하니까 이분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우리의 태국의 어떤 지사나 프로젝트가 있는데 태국으로 가자. 그럼 250만 원이 아니고 7, 8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보장하겠다. 그런 식으로 유혹을 계속해서 안 가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소름인데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가겠다고 딱 해요. 안 가겠다고 하니까 그 핸드폰을 달라. 위치 추적하는 핸드폰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준 핸드폰 내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 자기 뭐 이거 핸드폰 내가 없애버리든지 하겠다. 너무 찝찝해서 못 만나겠다. 아니면 퀵으로 보내주겠다. 알려준 주소지가 10분 거리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퀵으로 보내주면 얼마 뭐 하지도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와서 받아야겠다.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와라. 계속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찝찝해서 전화기를 꺼버렸대요. 꺼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하게 인신매매라고 생각을 해서 112에 신고를 했대요. 근데 경찰의 반응이 아니 당신이 잘못했네. 핸드폰을 뭐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는 거예요. 경찰이 112에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해킹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의뢰인의 전화가 해킹이 된 거예요. 저한테 전화해서 탐정님 경찰이 한통속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 핸드폰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절도 신고가 들어와서 체포영장이 나왔으니까 당장 체포하러 갈 거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체포영장이 그렇게 나올 수가 형사소송법상 없는 거고. 경찰이 그렇게 핸드폰 가지고 체포하러 가지 않아요. 네, 시간이 남아섭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예. 거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다시 112에 신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 폰으로 한 거죠? 네, 본인 폰으로. 그 받은 폰 말고. 그러니까요. 네, 그건 꺼놓고. 본인 폰으로 다시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받더래요. 112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야? 자기 핸드폰 해킹된 거예요. 뭘 뭐 심어놨. 네, 심어놓은 거죠. 언제 한 거죠? 그거 모르겠어요. 그건 왜냐면 그 서로 이제 뭐 이메일 같은 거 주고 받을 전문가 때, 의견. 주고 받을 때 뭐 하나 다운 받으라고 하면 그때 네, 심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킹이 돌아가고 예.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설명해주고 그러다가 그 사람 통화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던 사람, 처음에 접촉했던 사람, 그다음 여자 직원 이 사람들의 핸드폰을 전화했더니 다 안 받고 해지된 폰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얘는 이제 포기한 거지. 어쨌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준 핸드폰은 회수를 해야 될 숙제는 남은 거예요. 얘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구나 해서 싫어합니다. 싫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걸 일단 수사를 의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진짜 경찰하고 연결이 돼서 진짜 경찰하고 연결이 돼서 이분을 신변 보호를 강력히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경찰은 잘못된 경찰인 것 같다. 어쨌든 해킹이 된 거고 이제 그 핸드폰을 그 사람 입장에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핸드폰 꺼놨으니까. 우리 의뢰인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딱 했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자기 핸드폰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유일하게 그쪽 강원도 지역에 자기 아는 지인이 있는 거예요. 그 지인이 군대 내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군무원. 그 오빠를 핸드폰을 줬어요. 이 여자분이. 무서우니까. 이거 핸드폰 이상한 거 같다고 갖고 있어줘. 이렇게 한 거예요. 오빠한테? 네, 지인한테. 군무원한테? 네, 근데 이거 군무원이에요. 탐정님, 이 지인한테 이 핸드폰 줬으니까 탐정님한테 전화 갈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 9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확히 뭐 하시는 분인지는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하는 사람이냐. 그 군대에서 근무한대. 뭐 군인이냐, 저는 직업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군인이냐, 군무원이냐, 군무원이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 어제 얘기는 들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이 핸드폰을 들고 있잖아요. 핸드폰 꺼놓고 있죠. 네. 꺼놨다가 오빠 그 핸드폰 절대 키지 마 그런 거예요. 이걸 딱 킨 거예요. 아유. 자, 여기서부터 고전적인 수법이 나와요. 지금 인신매매 하는 애들이
혹시 홍삼이나 남은 거 있는데 좀 가져가실래요? 하고 접근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내 차 잠깐 오셔가지고 맞아요. 좀 공짜로 드릴게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썰이나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거 핸드폰 딱 키자마자 진짜 얼마 안 돼서 검정색 스타렉스가 옆으로 오더니 신호대기 하는데 딱 쓰는데 같이 딱 쓰더래요. 빵빵 하더래요. 창문 쫙 내리니까 얼굴 새카매가지고 분위기 좀 그런 사람이 차 안에 홍삼 남은 게 있으니까 좀 가져가실 거냐고. 그래서 안 하겠다고 딱 끊고 다시 끈 거죠, 핸드폰을. 그래서 자기가 그 차를 안 타고 이제 다른 차를 타요. 거기까지가 고전적인 수법이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피싱, 스매싱 핸드폰에 해킹 앱을 깔고 그다음 구인 광고를 올리고 유인해가지고 납치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열 몇 개를 갖고 있대요, 걔네가. 지금도 당근에 올리고 있대요. 어떻게 올리고 있냐면 그 친구한테 필요한 어떤 뭐 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공고를 올렸죠.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얘네들이 볼 거예요.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좀 잡으려고 얘네를. 잡을 때 항상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공조.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자국면을, 잡아야죠. 자국면을 보호해야 되니까 심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업자가 10개가 이상 있는데 지금 당근에 올라오는 내용은 치킨집 알바 구함, 치킨집. 아니, 그다음 되게 일반적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건축사 사무소 여직원 구함. 지금 2개는 그들이 얘기한 거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을 보면 저한테 또 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 저는 땡큐죠. 네, 그건 잡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고 최첨단 수법을 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가 아이들한테 당근 나눔하지 마. 당근 거래하지 마. 아니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도 당근 거래를 해요. 나 당근 거래해서 자전거 팔고 온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하다. 하지 마. 모르는 사람과 거래하지 말고 나눔하지 말고 우리가 일반적인 티피컬한 수법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할머니가 짐 좀 들어줘. 갑자기 뭐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시비 터가지고 갑자기 내려 당시면서 나 이 사람 소매치기 하는 거 봐서 같이 경찰서 갑시다 했는데 그 사람 돌변해가지고 납치 일당이고 이런 고전적인 수법들이 2025년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가 너무 충격적이고 여기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해킹 프로그램을 까는 거 그다음 이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당근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유인을 하고 한다라는 거 국내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 중에 제일 좀 황당했던 손님 썰을 좀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네. 황당했던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했던 부분을 하고 오는 손님 어떻게 됐는지. 일단은 황당했던 거는 제가 이제 청배를 가요. 이제 청배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다른 무당분께서 굿을 주관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시라 하고 이제 선생님을 초빙을 하는 게 이제 청배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청배를 갔어요. 청배를 가는데 그 굿이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버님을 천도해드리는 굿이었던 거예요. 저희가 조상님을 천도할 때는 사자님을 꼭 모셔옵니다. 사자님이 오셔야지 그 아버님 길을 인도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자님을 먼저 청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영실을 불러옵니다. 영실? 영실이라고 하면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을 네, 영실.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사자님을 모셔오는 의식을 하죠. 네. 무당분께서 막 의식을 하고 있는데 네네. 갑자기 제갓집에 아드님께서 멱살을 잡는 거예요. 무당님을 멱살을 딱 잡고서는 너가 우리 아버지 데리고 갔냐면서 막 대우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몸싸움을 막 해요. 근데 여기 실려있는 분도 너무 당황을 하신 거죠. 네.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어쨌든 사자님이 모셔져 있기는 하지만 사람의 그게 있기 때문에 네네. 피하려고는 하는데 이 분께서는 그런 거죠. 이제 사자님이 데리고 가셨다 오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자님은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뿐인데 너가 아버지를 죽였다.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안 돌아가셨을 텐데 하면서 막 멱살을 잡고 막 엎어치고 막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네. 저희야 지난번에 그 혜령님이 설명해 주셔서 잘 알지만 보통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승사자가 나타나면 저승사자가 숨통을 끊어서 데리고 간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 정도 할 정도면 이해 그 정도는 하고 공부하고 와야 되지 않나? 전혀요. 그래요? 전혀 이 굿의 무교 쪽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신 분들이 더 많아요. 저도 뭐 저번에 아니 알았는데 그거 할 정도면 거기 와서 손님으로 그거 할 정도면 이해는 하고 와야 되잖아. 그 다 떼고 가야 됩니까 예, 공부해서? 공부 어느 정도는 하고 와야죠. 그래도. 보통 공부를 안 하시죠. 그래요? 네, 공부하실 그런 것도 없고. 그 자격증 시험 한번 만드세요. 그럴까 봐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어쨌든 아버님이 좋은 곳으로 가길 위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오해를 했던 거죠. 사장님이 그러니까요. 이제 데리고 가셨다 하고 하니까 저도 그 청배 보면서 너무 놀랍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었고 네. 결론은 잘 해결됐어요. 이거를 이제 앉혀놓고 이해시키고 아버님은 그렇게 가신 게 아니다라는 걸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일이 진행이 되었죠. 근데 그렇게 손님들하고의 그 굿 안에서 네. 몸다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거는 또 저희 신어머니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어떠한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 굿을 이제 의뢰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해를 당했을 때 사장님이 데리고 가시는 그 자체가 너무 울분에 토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갓집 어느 분께서 칼을 딱 소지를 해가지고 준비를 이렇게 막 하고 계셨던 분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저희한테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대비하고 손님들을 맞이할 때도 충분히 대비를 하고 손님을 맞이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덜어 있으시고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굿은 불륜 관계였어요. 남자하고 여자가 불륜 관계였는데 남자가 이제 이 불륜했던 여자분을 네. 떨어뜨리려고 네. 이제는 헤어지자 이렇게 했는데 시도를 한 거예요. 여자분이 불륜 여분이. 평범한? 근데 뭔가 이제 두 사람의 오고 갔던 그러한 대화 내용이나 문자 내용에서 뭔가 이 남자가 소송에 걸릴 만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약점 잡는 거네. 네. 그랬기 때문에 여기 가족 측분께서 이제 그거를 제시하시기 직전이었고 그래서 이 여성분을 살려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분께서 굿을 의뢰한 거죠. 이 여자분을 위한 굿을. 근데 하필이면 이 남자분께서 자기 와이프, 장모님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굿에. 그럼 안 되지. 어쩔 수 없이. 네? 다 들킨 거예요. 아. 이미 다 들켰기 때문에 이 여자분이 살아야지 이 남자가 관제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진퇴양난이었네. 네. 남자 입장에서. 데리고 와서 굿을 했던. 이혼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분도 어쩔 수 없, 당장 이혼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어쨌든 이게 소송 관제가 들어오지 않으려면 이 여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굿을 시행했던 거죠. 엄청 죽상해. 당장 이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뭐 아이들 때문에도 있을 거고 돈적으로 엮여져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는 자세한 내막까지는 물어볼 수는 없는 거지만 복잡한 세상이 네. 정말. 그리고 제가 관리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개인 관리라고 이렇게 막 해요. 왜냐면 너무 심적으로 약하고 심적으로. 항상 시도를 하고 멘토처럼? 네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네. 20대 친구인데 그 친구가 맨날 신당에 올 때마다 죽고 싶어요를 항상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번만 보고 가려고요. 이번만 보고 가려고요. 그럴 때마다 다음에 한 번만 더 와라. 한 번만 더 와라. 부적도 그냥 줄 때도 있었고요. 그 친구한테 금전이 막 많지 않은 친구니까 초발원도 그냥 올려준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 1년 됐어요. 이어져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신당에 찾아왔는데 신당이 갑자기 너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신당이 무섭게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되게 경우는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무섭고 빨리 가고 싶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길래 일단은 가지 말고 있어봐라 앉혀놓고 딱 맥을 집었어요. 여기 혈맥을 딱 잡으니까 기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맥이 안 뛰던 친구였거든요. 기맥이 뛴다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 맥이 잡혀요. 원래 사람이 심장의 맥만 이렇게 뛰는데 거기에 또 튀는 맥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원래 그 친구도 신의 가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너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은 그때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고 계속 관리를 하던 네. 친구였거든요. 한 번에 갑자기 그냥 내려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30대까지는 두고 봐야지 하고 관리를 하던 친구인데 기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그러고. 그래서 너 얼마 전에 바다 갔다 왔지? 라고 얘기를 하니까 바다는 갔다 왔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기맥이 뛰는 이유가 이 친구가 뭔가를 불러들였다라는 게 너무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바다에서 시도했니? 라고 얘기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주파에 수살기가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빨리 급하게 그 친구 그 혈맥 잡고서는 태기해주고 돌려보내고 지금도 한 번씩 계속 연락 오고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이렇게 좀 해보고 저렇게 좀 해보고 하는 조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잘 따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계속 케어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약할 때 귀들이 제일 쉽게 접근해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안타깝네요. 네. 혹시 혜령님께 위험한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직관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다라고 제가 뭐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아볼 수는 없지만 네네. 이 분께서
들어오셨을 때 엄청난 살기를 느꼈거든요. 눈에서, 그리고 기운에서, 그리고 따라 들어오는 어떠한 영가들의 기운이 있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 영가들이 일단은 제가 처음에는 조상 쪽이신가 하고 막 점을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피해자들인가 보다. 근데 이분께서 불법 카지노? 도박?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카지노를 운영을 한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의시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파고 보니까 불법 도박을 하셨던 분이죠. 아마 사이버 도박일 거예요. 네, 그런 불법 쪽. 사이버. 네. 근데 관련된 사람들을 뭐 얘기를 해요. 뭐 정치인도 얘기하고 그런데 파면 팔수록 이 뒤에서 나오는 그 혼들의 기운들을 봤을 때는 도저히 조상의 기운이 아니다. 왜냐면 너무 분통해 하시고 원통해 하시던 분들이 셋이 있었어요. 셋. 보니까 뭔가 찔린 흔적들도 보였고요. 찔린? 네. 칼 맞고 돌아가신 그 흔적들이 그 영에서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제 추측이긴 해요.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시행했다기보다는 청부살인을 했다. 그러한 사람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보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런 인간들은 뭘 궁금해합니까 도대체? 돈이요. 돈이죠 뭐. 돈요? 네. 이 사람하고 내가 뭐 같이 동업을 할 건데 돈 되겠습니까? 나 이런 말투가 말투거든요. 딱 그래요? 돈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막 주셨던 뭐 정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 너무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많다. 그렇죠. 너무 깊이가 없다 내가. 보디가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형사님이 예, 나중에 나중에 예, 시간 되면 신딸로, 신아들로 방검복이 있고 너무 든든할 것 같은데요. 가스총 하나 준비해. 네, 네. 색동저고리 방검복 방방 뛰면서. 어허이 하면서 많이 봤죠. 근데 저는 자유로 귀신 그거를 들으면서 네. 있을 법하다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왜요? 있을 법하다. 왜냐면 그 쪽에서 사고나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충분히 많이 이루어졌었을 거고 또 특정하게 어떤 여성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여성이 그곳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저 저 정도로 원통하신다고 하시면은 그 부근에서 뭔가 안 좋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은 있기는 해요. 터에 묶인 네, 귀신이다. 터에 묶인 귀신이다. 근데 요걸로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자유로 귀신이. 이상했나? 쿠사리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상에서? 북한 간 거 아니야? 북한으로? 자유로 타고? 자유를 버리고요? 지방령이 자유로 귀신이 자유를 버리고 지방령이잖아. 옮길 수 있어요. 옮겨와요. 터널 귀신이나 지방령들은 어디 붙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차량으로 붙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도 터널에서 어떠한 손이 탁 하고 유리창에 이렇게 손 모양이 찍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귀신이 잠깐 이렇게 건드렸다. 이게 순간적으로 손 모양이 신기해서. 탁 하고 얹혀져 그래? 있는 게 보였다가 사라져요. 그러면 지금 귀신이 나를 농락하는구나. 근데 저희는 영매들이다 보니까 그러한 것 쪽에 이제 눈이 좀 트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형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하고 놀래요. 그러면 옆에 형제도 봤어요? 그거 봤죠? 이러면서 그래요. 같이 이렇게 가고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만 보면은 희한할 텐데 옆에서 그거 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로 그러면서 놉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그 옛날에 홍콩 거기 나온 거 아니에요? 주성치 영화? 그거 아니에요? 그 따로 한국 무슨 영화 있지 않나요? 71년생 맞으시네. 나만 이해했어 지금. 주성치 나만 이해했어. 주성치 지금. 영화. 홍콩 할매 귀신. 혹시 저 홍콩 할매가 동일해요? 모르죠. 그래서 그건. 홍콩인가? 그건 모르죠. 죄송하지만 저는 현실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 홍콩 할매한테 그래서 너무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애들이 만든 거 같아요. 국민학생. 자, 오늘도 무시무시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시선너머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무시무시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제보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